일단 사범님 특별 경례 모시고 환영드리고요.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기흥원과 유춘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세돌 사범님 모셔가지고 AI랑 관련된 이제 바둑 얘기 위주로 할 거고요. 그 전에 원래 총장님 모시고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총장님 일석이 계셔가지고 못 오시고요. 대신에 김지혁 교수님이라고 우리 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3단 되세요. 3단 되시고 바둑 룰의 이해라고 책도 쓰신 우리 학교의 바둑 최고수이신 김지혁 교수님께서 AI와 바둑에 대해서 잠깐 강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세돌 사범님 모시고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지혁 교수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3단보다는 잘 적어요. 네. 예, 제가 물리학과 김지혁 교수입니다. 제가 물리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바둑학자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둑 인공지능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좀 식상하긴 하지만 얘기를 하려면 이제 체스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들고 왔는데 1980년대부터 벌써 이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연구가 돼서 80년대 말쯤 되면은 인간 최고 고수들의 거기까지 그보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바로 밑 정도는 된다 그런 인공지능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IBM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딥블루라는 컴퓨터를 제작을 해서 세계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카스파로프는 이제 10몇 년 동안 세계 챔피언을 지낸 분이라 그냥 당시 챔피언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둑계로 따지자면 이창호 구단 같은 그런 위상의 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더니 결과는 4대2. 근데 조금 조심할 게 체스는 바둑하고 다르게 무승부가 굉장히 잘 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4승 2패는 아니고 3승 2무승부 1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BM에서 절차 부심을 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2배는 아니지만 이제 대충 말하기를 한 하드웨어 성능 한 2배 정도 키워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는 원래 1승 3무 1패였다가 마지막 대국을 딥블루가 이겨서 이제 딥블루가 최초로 세계 챔피언, 체스 챔피언을 꺾은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바둑계 사람들도 열심히 그걸 보고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고 뭐라고 했느냐? 대충 반응은 이랬습니다. 100년 멀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오만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인공지능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연구를 실제로 하던 분들도 이건 100년은 멀었다 라고 얘기를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숨겨진 코멘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딥블루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바둑에 도전을 한다? 이러면 100년은 걸려 그러려면 자, 그럼 딥블루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이제 딥블루가 열심히 이제 수읽기를 하는 컴퓨터라고 굳이 짧게 말하자면 그러는데 그 수읽기를 당연히 8 곱하기 8의 체스보드에서 하고 바둑은 19 곱하기 19죠. 근데 단순히 이게 개수가 많다고 점의 개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딥블루는 체스의 기물들은 움직이는 그게 정해져 있고 바둑은 19 곱하기 19 빈 곳은 아무데나 다 둘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대로 하기는. 딥블루는 이 오프닝북, 체스 앞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고, 엔드게임, 기물이 몇 개 안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것들 다 들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커닝페이퍼 들고 이제 대국을 한 거예요. 바둑은 커닝페이퍼 들고 하라고 해도, 오프닝은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볼지 몰라도, 바둑 끝내기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둑 인공지능은 그것도 딥블루처럼 해도 문제지만 딥블루처럼도 당연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다음 착수점을 찾는 정도의 레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2000년 후반에 직접 들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니 갑자기 새로운 방법이 나왔어. 몬테카를로 트립 서치 그런 게 도입이 돼서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한참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한 30년이면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100년 멀었다는 사람들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뭐냐 소개를 하려면 참 쉽진 않은데 가장 짧게 소개하자면 흑백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돌 것 같은 수들을 딱딱딱딱 이렇게 두는 트리들을 많이 만든 다음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이제 수를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아니 이게 말이 쉽지 서로 돌 것 같은 수는 도대체 어떻게 찾는데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이때 어떻게 했는지는. 근데 나중에 알파고가 어떻게 했는지는 그래도 조금 아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10년대로 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이제 등장을 하죠. 2010년대 초반이 되니까 이제 아마 유단자 레벨 정도의 인공지능들이 등장을 했고, 2015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개발을 해서 판후이 2단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최초로 정규 사이즈 보드 위에서 프로기사에게 승리한 인공지능이 되었죠. 그리고 2016년 1월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 알파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제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을 해서 4대 1로 승리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딱 들으면 정말 각2T에서 뭔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이것도 뒷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알파고가 등장하던 시점에 이미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도전하던 프로젝트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죠. 이제 이분들은 좀 억울하긴 할게 사실 우리도 좀 비슷하게 접근해서 그럭저럭 하고 있었어. 그래? 그래 알파고보다 잘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보다는 좀 못해. 그러면 에이 별거 아니네. 좀 어떻게 말하면 이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파고가 워낙 이제 극적으로 등장을 해서 그랬지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걸 한 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알파고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머리가 아픈 게 이 알파고가 버전이 많습니다. 이 판후이와 대결한 것부터 해서 이세돌 버전, 알파고 마스터 버전, 뒤에 알파고 제로까지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은 이름이 다 알파고니까 첫 번째 버전에서 출발해서 뭐 하드웨어를 뭐 조금 보강하고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버전 1.0, 1.2, 1.3 이렇게 올라갔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알파고하고 마지막 알파고는 사실상 다른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름만 알파고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알파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뉴럴넷, 지도학습, 강화학습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짧아서 그냥 정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동물의 뇌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중간에 히든 단계를 거쳐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를 이제 훈련하는 방법으로 지도학습이 있는데 어떤 인풋을 주고 정답, 아웃풋을 준 다음에 이 정답을 잘 찾아가도록 요 이제 가중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지도학습.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어떤 인풋이 있을 때 이제 바둑판의 모양 그리고 다음 수를 어디다 둬라라는 이제 그런 아웃풋이 있을 때 그대로 더 봤더니 승률이 높아져서 내가 잘 이겨 그러면은 너 잘했네 하고 보상을 주고 이제 계속 도도 지더라 그러면 이거 좋은 게 아니구나 페널티를 줘서 최대한 이기는 이제 뉴럴넷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학습을 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2016년에 알파고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2개를 이용을 했습니다. 2개 중에 첫 번째는 이 폴리시 네트워크 정책망입니다. 이 정책망을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먼저 인간 고수의 대국을 입력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대국이 들어간 유일한 내용입니다. 알파고에서. 근데 최고 고수도 아니고요. 그냥 아마추어 고수 정도의 대국을 입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착수를 모방하도록 일단 훈련을 1차로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 정책망들을 자기들끼리 대국을 시켜서 이 강화학습을 해서 정책망에 이제 최종적으로 훈련을 시킨다. 이게 정책망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망은 가치망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구조는 정책망하고 비슷하지만 아웃풋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치망은 어떤 바둑판에 어떤 현재 상황을 딱 줬을 때 이런 상황이면 흑의 승률이 한 73%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 숫자를 주는 뉴럴넷입니다. 물론 이 가치망의 예측이 실제 결과하고 비슷해지게 강화학습으로 이것도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알파고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좀 알기는 아는 게
자, 알파고는 이 정책망을 이용을 해서 패스트 롤아웃, 빠르게 다다다다닥 해서 끝까지 보고는 거를 여러 개를 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도 보다가 딱 거기서 끊고 가치망을 이용해서 현재 흙이 망했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네, 이제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다음 착수는 이게 최선이다, 이제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제가 첫 번째 알파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쪽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 이제 첫 번째 알파고 얘기를 하면, 예전에 그런 거 했지 정도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예전 알파고는 다들 잊어버렸습니다. 다들 기억하는 알파고는 요 마지막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제로.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알파고의 행보가 이제 2017년 5월에 호재 구단과의 한번기를 했고, 2017년 10월에 알파고 제로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논문을 다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알파고 제로는 사실은 더 쉬워졌어요. 구조는. 이 뉴럴넷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뉴럴넷을 맨 처음에는 좀 어떻게 보면 놀라운데 정말 랜덤 플레이를 시킵니다. 굉장히 실력이 낮겠죠? 랜덤 플레이를 시키는 거하고 랜덤보다 좀 나은 무언가를 이제 랜덤리스 뉴럴넷을 바꿔서 조금 나은 게 나오면 거기서부터 좀 더 나은 거, 좀 더 나은 거 이렇게 셀프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좀 더 강한 인공지능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 정말로 아까 얘기한 원래 알파고나 알파고 마스터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내용이 이 알파고 제로의 내용입니다. 자, 왜 구글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그냥 은퇴를 시켜버렸어요. 알파고 더 이상 안 만든다. 근데 구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당연한 행보인데 구글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구글의 진짜 목적은 한 글자 바뀌었습니다. 바둑도 잘 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구글이 진짜 원하는 건 사람들이 구글 대단하다. 구글 인공지능 잘 만드네. 앞으로 구글 제품을 써야지. 내가 구글 주식을 사서 떼부자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구글의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둑도 잘 둔다라는 걸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나서는 굳이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구글은, 요것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알파고에서 고를 뺀 알파제로. 바둑만 두지 않습니다. 이 알파제로는 체스, 그리고 뭐 일본 장기, 효기 같은 것도 같이 하는 인공지능이고, 뭘 해도 잘한다. 좀 더 범용성이 생겼죠. 그 다음에 2018년 이후에 이제 구글이 알파폴드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 예측. 엄청난 돈이 되는 그 사업이죠. 그래서 옛날 그 사람들은 뭐 한 30%, 40% 적중률에서 머물러 있던데 이제 알파폴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90%까지 갑니다. 이 90%의 의미가 실제 실험으로 그 구조를 분석한 거랑 사실상 같은 레벨까지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코딩하는 AI, 아마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수학 문제 푸는 AI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물리학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연과학자로서는 굉장히 이제 박수를 칠 내용이에요. 정말 사실 바둑이 뭐가 중요해. 정말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잘 푸네. 정말 대단하네. 라고 하지만 또 한 명의 바둑학자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왕 바둑을 시작했으면 좀 끝을 봐야지. 중간에 비겁하게 도망가면 어떡하냐. 계속 좀 더 개발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 구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많은 인공지능 바둑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존재했던 프로젝트들은 다 이제 구글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이 같더라도 사실상 새로운 인공지능입니다. 쟤는 뭐 딥젠고로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새롭게 뛰어든 많은 기업 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도 또 일부는 자기 기술력을 보이기 위해서 한 데들이 있고 정말 바둑이 좋아서 바둑의 끝을 보기 위해서 또 뛰어든 사람들도 있고요. 뭐 순수하게 바둑 실력만을 얘기하자면 아마 절예가 가장 강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져볼 수 있는 인공지능 중에서는 카타고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개인 컴퓨터에 그냥 설치해서 쓰면 되거든요. 이 카타고는 이 집 차이를 계산해주는 인공지능이라 여러분들이 바둑TV나 이런 데서 지금 형세가 뭐 흙이 2.5집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요즘 거의 대부분 이 카타고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드럼랩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고해 주신 우리 김지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돌 사범님 이제 모시기 전에 잠깐 양력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잠깐 먼저 만나서 어떻게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요? 전 바둑 프로 기사라고 해달라고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바둑 기사 하시고요. 요즘에는 보드 게임 작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조금 쉽게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신다는 것 같아요. 1983년생이시고요. 그다음에 5남매 중 막내라고 하시고 바둑은 처음에 아버님이 아마 잘 두시는 분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이저 세계대회 14회 우승을 하셨고요. 국내 대회는 셀 수 없이 많이 우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 가장 잘 두는 AI 바둑 기사와 대결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인간입니다. 대단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2016년에 프로기사회를 해서 탈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마지막으로 프로기사 생활을 마치시고 지금은 보드게임 작가를 하시고 계시고 2023년 5월에 코리아 보드게임즈와 협력해서 위즈스톤이라는 명의로 세종의 추상 전략 보드게임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둑 관련해서 상금만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자세요. 그 다음에 광고도 많이 찍으시고 무료 광고도 공익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고 계시고 이건 여담이지만 오마이걸의 왕팬이시고 티아라와 구구단 세정의 팬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3편의 저서를 내셨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독학 이세돌 바둑 첫걸음, 이게 이제 바둑 입문서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세돌 사범님 모시고서 좋은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프로 바둑 기사이자 지금은 보드게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 주변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것도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 5살에 바둑에 입문을 했고요. 만 12살에 프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 프로 생활을 했고요. 제가 이제 바둑을 배울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인데 저는 바둑을 흔히 말하는 보드게임이나 마인드 스포츠 이런 걸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바둑 자체를 저는 학문이나 예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바둑을 배웠어요. 좀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바둑을 무슨 예술을 배웠나 이렇게 하면 잘 이해는 안 되시겠는데 혹시 여기 바둑을 좀 두실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예, 저는 바둑은 둘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둑을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것이 보드게임이거나 혹은 마인드 스포츠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업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한 분야에 그걸 사실 바둑은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바둑의 은퇴라는 개념도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끝까지 거의 바둑 외길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저는 예술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업으로 삼을 수 있었고요. 바둑을 조금 설명드리면 바둑과 체스, 장기 이런 것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바둑과 체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둑은 인류가 만들어놓은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이에요. 그리고 체스와 장기는 전략 게임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 체스, 장기는 그래도 두실진 몰라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기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체스나 장기는 기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정해져 있고 또 이기는 것도
명확하죠. 왕을 잡아라 아닙니까? 상대방의 왕을 잡아라.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치고받고 하다 보면 기물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죠. 근데 바둑은 아니죠. 자, 19줄 19줄 361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하죠. 흑백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추상 전략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만들어가요. 그리고 바둑은 만들어가고 계속 뭐 돌수가 많아지겠죠. 기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가끔 사라집니다. 기물이 사라지기도 해요. 기물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시 또 돌을 놓을 수가 있죠. 이게 추상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변화의 수가 거의 무궁무진하겠죠.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무한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게 예술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참 뭐 바둑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로 전에도 뭐 좀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고 프로 생활을 하면서도 좀 힘든 부분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바둑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뭐 그렇게 인생의 뭐 그런 다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것도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것은 추상이 들어갔다는 건 미술 음악과 어느 정도 맥락을 좀 비슷하게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건 추상 전략 게임이잖아요. 명확하게 승패가 나와요. 만약에 미술의 한 분야로 그러면 자 피카소와 모네가 붙었어요. 그럼 그 승패가 나겠습니까? 같은 시대 동시대에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그게 승패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둑은 나요. 이게 뭐냐면 명확하게 나다 보니까 이 재능이라는 게 거의 절대적입니다. 바둑은 진짜 절대적이에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능을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99로 보실 수 있고요. 그 99가 타고난 사람들이 프로가 되는 거겠죠. 99를 타고난 사람들이 프로가 되는 거고 99.9%를 타고난 사람들이 이제 최고를 이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99를 타고난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한 5명, 99.9 타고난 사람 5명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1인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되게 그 당시에 제가 프로 생활을 할 때는 막 이런저런 막 힘들고 이러다 스트레스도 받고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저는 되게 온실속의 화초였어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뭔가를 일을 했던 겁니다. 저는 타고난 사람이었고 99.9%를 타고났고 나머지 0.1% 가지고 5명 정도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겼다 졌다 했지만 그래도 이기는 쪽에 가까웠고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좀 자부심이 있었죠. 뭐가 됐든 간에 바둑을 뭐 즐기시는 분이 많든 적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만드는 유일하고 완벽한 수상 전략의 1인자다. 내가 최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고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 것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고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016년도죠. 2016년도 초에 1월 달이었는데 어떤 제의가 왔습니다. 제 후배 기사를 통해서 제의가 왔는데 뭐 저는 처음 그런 걸 해봤어요. 뭐 비밀 유지각서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뭘 이런 것까지 쓰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의가 왔는데 저는 사실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냥 이벤트 하나 보다. 하나의 이벤트, 조그만 이벤트. 근데 그러면 뭐 좀 별 고민도 안 했고 그 당시 뭐 가계약 쓰고 뭐 정식 계약을 할 때도 그다지 고민을 안 했어요. 그냥 뭐 하나의 이벤트인데 뭐 그걸 가지고 뭐 계약서를 검토하고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서 사실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체스나 장기는 이미 그 전에 이미 넘어갔죠. 사람이 못 이긴다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던 상황이었지만 바둑은 다르다. 컴퓨터가 뭐 나중은 몰라도 만약에 2024년이면 몰라도 2016년도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는데 뭐 결과는 대충 다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어쨌든 바둑이 프로잖아요. 물론 제가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 알 수 없었죠. 지금도 잘 알지 못하고요. 그 당시는 뭐 사실상 거의 백지 상태 문외한이었지만 저는 어쨌든 바둑의 프로였지 않습니까? 프로라는 거는 그거에 책임을 갖고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것이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고 기사도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좀 인공지능 전문가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기까지 만드는 거는 시간과 뭐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기하급 수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었고 그거에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혹시 바둑은 두실 줄 아세요? 그분이 근데 저는 당연히 근데 사실 바둑 두실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바둑을 못 두세요. 그래서 바둑을 모르셔서 그렇다고. 저는 사실 이런 무서움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시합 전에 그 만드신 테니스 아사비스 이분을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봐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일단은 이 자기들끼리 알파고가 알파고끼리 두는 거죠. 뭐 트레이닝 뭐 이런 학습이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몇 판을 두는 거냐 하루에. 그때 몇만 판을 둔대요. 알파고 A, B, 뭐 C, D 뭐 이렇게 해서 몇만 판을 둔다는 거예요. 좀 감이 안 왔어요, 솔직히 저는. 몇만 판이라는 게 감이 안 왔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바둑을 뒀지만 사실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몇만 판 이건 뭐 사실 감이 안 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냥 이랬습니다. 바둑이라는 거는 너무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이게 뭐 몇백만 판, 몇천만 판 둬봤자 그것이 뭐 그렇게까지 뭐 되겠느냐. 근데 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사실 몇만 판, 뭐 몇십만, 몇천만 이렇게 둔다고 해도 우리는 전부 다 이게 담지 못하잖아요. 이걸 담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근데 거긴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 무서움을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전야제 시합 전에 전야제를 하는데 그때 시호분이 이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완벽히 그걸 알았어요. 완벽히까지는 아니고 분위기를 대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말씀하시는데 이 기술은 뭐 인류의 발전을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져 있습니다. 한 판도 두지 않았는데 이미 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알파고가 저한테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지만 1대4로 저처럼 이렇게 패했다면 반대 입장이 됐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망신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그때 이제 야 이거 진짜로 위험할 수 있겠다. 그때서야 조금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때 처음 알았고 제가 이제 첫 대국을 하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프로 입문하고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빠른 시간에 압도적으로 패배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대충 한 30수 정도의 결론이 났어요. 근데 바둑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30수나 50수 정도까지는
초반이라고 하고 초반 후속 포진을 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약간 좋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그냥 포진을 짜는 경우인데 상황인데 거기서 이미 승부가 나버렸어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일단 너무 낯설었습니다. 바둑이라는 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사람의 그런 뭐라 그러죠 바디랭귀지 같은 기운을 느끼고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건데 승부호흡이라고 해요. 그런 걸 느끼면서 바둑을 두는데 그 앞에 남자는 계시죠. 그 바둑알을 대신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둑을 대신 놔주는데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낯섭니다 이게.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잘 둬요. 정말 근데 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잘 놀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뭔가 스텝이 꼬이면서 초반에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물론 수습은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두긴 뒀지만 결과론적으로가 안 되죠. 그래서 참 근데 저는 그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스텝이 막 꼬이고 적응을 못해서 진 거지. 다음 판부터는 다를 거야. 2국부터는 다를 거야. 제가 1국까지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나름 나의 똑같이 한 수씩 두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되게 저는 이제 자신감으로 뭐 좀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라서 상황에서 2국을 두었는데 2국은 제가 뭐 그렇게 이상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평상시 두던 대로 두었고 무난하게 패했죠. 그렇게 뭐 제가 이상하게 둔 건 아닙니다. 무난하게 패했어요. 그때 충격이라는 거는 저도 어마어마했고요. 나머지 이제 동료 프로기사들이나 전체 이런 바둑계 전체가 완전 충격을 받았죠. 왜? 이렇게 뒀는데도 그냥 쭉 밀려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정수대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국을 보고 나서 제 선배님이 이거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 편안히 돌아.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이미 안 되는 사람은 못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돌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그냥 저를 좀 진짜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국, 2국을 복귀를 하면서 좀 찾아봤죠. 근데 2국은 완벽했습니다. 2국처럼 두면은 100% 재밌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국을 돌아봤는데 1국에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작전을 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고 분명히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미묘하게 좀 이상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에서 승부를 보느냐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돌이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인공지능은 더 쉽게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초반에 승부를 걸려고 했어요. 돌이 좀 적을 때 기물수가 적을 때 승부를 하자. 경우의 수가 많을 때 나는 승부를 한번 내보자 했는데 결론은 아니었죠. 한국 뭐 초정박살났습니다. 초반에 승부를 냈더니 역시 초반에 승부가 나더라고요. 박살났어요. 네. 제가 이제 그걸 느끼고 나중에도 얘기도 들었고 그 당시에도 느낌이 뭐냐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초반에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미 인공지능 너무 발달해가지고 바둑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그 데이터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몇백만, 몇천만 판의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감각으로 둬야 돼요. 우리는 감각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은 뭐 그런 감각 그런 거 개념도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잖아요. 어떻게 둬야 확률이 높다라는 그거 상황에서 두기 때문에 절대 그건 감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데이터 상황에서 확률이 높은 그 수를 두어가는데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데가 돌 수가 없을 때 가장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이제 3국을 둬보고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4국을 두게 되는데 사실 이미 3대 0이니까 저는 좀 마음이 편했어요. 사실은 2대 0일 때까지는 역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3대 0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좀 마음이 그런 쫓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3국도 아마 작전을 달리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초조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초반에 승부를 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4국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좀 느긋하게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작전을 짜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심리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4국에서는 최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작전을 짠 것은 일단 초반은 안 돼요. 초반 50수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바둑이 좀 나쁠지언정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나쁜 것까지는 용인합니다. 물론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 나쁜 것까지는 견뎌냅니다. 그 다음은 백수가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그건 제가 정한 기준입니다. 백수 전에 승부를 보자. 그러니까 50수까지는 견디고 51수부터 백수 내까지 승부를 보는 게 4국의 작전이었어요. 그게 아마 버그가 70몇수쯤에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알파고에. 그건 실수가 아니라 버그라고 해야죠. 버그가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알파고라는 거를 준비를 했고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다면은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첫 판부터 두 번째 판부터 이런 작전을 짜고 뭔가 맞아떨어졌다면 이건 승패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최소한 3판이라도 더 이겼겠죠. 나중에 제가 그 데미스 하샤리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나와의 대결을 추진한 거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미 거의 끝났으니까.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5대5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기면 5대0으로 이길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이겨도 5대0, 인공지능이 이겨도 5대0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데미스가 있으면 그렇진 않다. 이건 5대5로 보고 생각하고 자기는 대결을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두면은 사람이 지지만 인공지능의 약점, 그때 당시 알파고의 약점을 파고들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데미스 하샤리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제가 너무 대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4국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축하도 받고 박수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굉장히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판 5국도 굉장히 아쉽고요. 그 바둑도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았어요. 이미 제가 이제 알파고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5국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력적으로 실력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패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만치 않았던 판이 또 5번째 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준비를 했다면 최소 2판은 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사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50수까지는 제가 그대로 갔어요. 작전 그대로 갔습니다. 그냥 견뎌내고 조금 나쁜 정도의 느낌으로 견뎌내고 갔는데 문제는 60의 숫자 한 10수 전에 버그 일어나기 10수 전에 굉장히 좀 결정을 내렸어야 돼요. 제가 인간과 두듯이 평범하게 정수대로 쉽게 말해서 정수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건 인간과의 지금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고의 어떻게 보면 버그가 일어날 수 있게 두어가느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나빴다면 생각도 안 하겠죠. 바둑이 많이 안 좋았다면 생각을 안 하겠지만 실제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정수대로 가도 인간끼리의 대국이면 그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알파고라서 조금 인공지능이라서 그렇게 느낄 뿐 인간 눈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수대로 두느냐 아니면 정말 그 약점 처음에 작전 짰던 그대로 우리 나는 밀고 나가느냐에 거기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과는 저는 선택을 당연히 이제 처음에 그대로 작전을 밀어붙였고 유일하게 한 판 이길 수 있게 된 건데요.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 당시 결정을 내렸던 게 저는 바둑이라는 것을 정수대로 두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정수대로 두어가는 것.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렇게 배울 때부터 그래도 프로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그거는 뭐 바뀔 수가 없는 것.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정수 이외에 무언가의 선택을 한 겁니다. 바둑에 있어서 정수라는 거를 배제하고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처음이죠.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게 이제 2019년 저는 사실 굉장히 늦은 은퇴를 한 거죠. 만 36 이쯤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어느 분야를 따져도 그 정도면 굉장히 이른 나이죠. 근데 저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은퇴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 결정을 내렸을 때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사실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결정이었어요. 그 한 판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여태껏 해왔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 순간을 위해서 그냥 컴퓨터 게임하듯이 우리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뭐 분한테 있잖아요. 버그 같은 것들이나 그런 걸 찾아내서 막 이기고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간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보드게임이나 마인드 스포츠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둑이라는 거는 둘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 예술로 생각을 하고 그걸 놓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바둑은 제가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바둑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만 12살 입단했어요. 너무 애기죠. 초등학교 6학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터치예요. 정말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지만 최소한 바둑 안에서는 누가 뭐라 안 그래요. 혼자서 그리고 누구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기고나
또 자기 혼자서 뭔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만의 뭔가 그런 스타일, 바둑이 이제 기풍이라고 하는데요. 기풍을 만들어가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혼자서 연구하고 그리고 대국을 하면서 상대방 호흡 느끼고 하나의 뭔가 그런 기보를 남긴다라는 게 정말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공동 연구라는 게 생겼습니다. 공동 연구라는 거 사실 좀 그 당시 개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다음에 나랑 대국을 해야 되는 사람이랑 나랑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공동 연구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고 공동 연구가 그거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바둑의 본질과 좀 다르다. 바둑이라는 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웬걸 너무 좋았죠 그 당시가. 지금은 알파고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됐냐? 지금 다 인공지능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훨씬 발전해가지고 지금 인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그게 올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죠. 저 혼자서 고민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보고 그걸 약간 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된 거잖아요. 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건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길이었다면 제가 억울로 삼았을까요? 억울로 삼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론 뭐 억울로 삼는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둑은 당연히 두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억울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추상 전략이고 뭐 경우의 수가 무한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룰이 완벽하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저는 이제 바둑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뭐 잘못하고 뭐 그런 거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기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완전히 뭐 인공지능과 사실 그 당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문외한에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기습을 당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바둑처럼 그렇게 확 정복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점차 스며들겠죠. 바둑처럼 이렇게 룰이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복당하진 않겠지만은 모르죠. 근데 또 일이라는 거는 저처럼 어느 순간에 뭐 제가 생각했던 그 본질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저처럼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의 곤란함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인공지능 얘기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을 지금은 활용을 잘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교육으로 가고 있냐면 사실 인공지능을 활용을 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인공지능 체계를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을 선도해서 나아가는 그런 개인이든 국가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둑에서 진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분은 뭐
난 처음부터 그건 이기기 힘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아무렇지도 않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바둑도 소 치는 건 너무 당연히 체스 성이 이미 다졌는데 비슷한 거 아니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바둑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겼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바둑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인데 결국 지금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런 분들 다 생각은 하시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지금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뭐 선도 요거 약간 다른 건데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둑처럼 이렇게 본질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점차로 스며들고 분명히 뭐 적응할 시간은 충분히 있고 그거에 맞춰가면 뭐 선도는 못하더라도 그 맞춰가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전 잘 모릅니다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의 그런 공포감이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얘기를 막 들어다 보면은 이제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고 해서 우리는 할 게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인공지능 들어와서 나는 하나의 다 밀려날 거야.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이란 결국은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물론 그것에 발 맞춰가지 않고 발을 못 맞추고 좀 뒤처지면은 그때는 좀 괴롭겠죠. 근데 사실 발만 맞춰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그럴 일은 없어요. 물론 되도록이면 앞서 나가야겠지만 뒤처지지만 않더라도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심은 저는 좀 없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찌됐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절대 필요한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은 좀 더뎌요. 우리나라 선도하는 미국을 보더라도 사실은 인공지능가 처음에 우리 2016년대 알파고 나왔을 때 그 충격, 물론 충격이 그건 틀리겠지만 제 입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그 상황에서는 정말 2024년, 2026년 이쯤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겠구나. 근데 그렇진 않죠, 사실은. 점진적으로 좀 스며든 것도 있고 지금 챗 GPT 생성형에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 시기가 왔으면은 정말 완벽하진 않더라도 진짜 거의 완벽에 근접한 무언가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한참 멀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포심이 AI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그 기술의 발전을 좀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법적인 부분도 좀 있고 또 AI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이 AI가 정말 이렇게 확 발전했을 때 우리 사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기술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공포심에 대해 얘기를 한 거는 우리는 그거를
조금은 배제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를 좀 생각을 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사실 우리는 후발주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AI 후발주자인데 그런 것을 조금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배제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좀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좀 뭐 주절주절했죠? 그래서 없이 좀 주절주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그거는 좀 하고요.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잠시 자리를 좀 마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강연해 주신 우리 이수돌 사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뽑아서 시간 되는 한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주시죠. 예, 이기십니다. 여기서 이제 나올 건데 틀어주시겠어요? 네,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우리 여기 이름의 뜻이 뭔지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시네요. 함땡새 저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유니스트 분이신데.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도 세 번째 아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그냥 지레짐작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돌자가 이 돌속자 밑에다가 을자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은 이제 그냥 일본에도 없는 그런 글자인데 일본에서는 그냥 을자 해가지고 이세 돌로 이렇게 해줘요. 근데 중국에 가면 제가 이세 석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챗 GTP를 사용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는 사실 챗 GPT를 뭐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하거나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사용해요. 그거를 사용 모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의무적으로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의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처질까봐 그래서 의무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챗 GTP로 바둑으로 이렇게 하라는 대중한 게 있나요? 아니, 바둑은 아닌데 여러 가지를 지금 질문하거나 또 뭐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수없이 많은 대국 중에서 어떤 게임이 아닌 어떤 대국인 것 같아요. 어떤 대국이 즐거우셨나요? 어떤 대국이 상대방이랑 서로 즐겁게 두셨나요? 참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즐겁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바둑은 제가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판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면은 가능한데 어떤 그런 딱 한 판, 뭐 이런 몇 판, 요건 좀 어렵고요. 그냥 대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저 동갑내기인데 중국에 구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한 100판 막 이렇게 싸웠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5대5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데 라이벌이 있다는 건 정말로 저는 축복받은 게 아닌가. 그런 라이벌이 있는 게 사실 바둑 역사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친구와 정말 선의의 경쟁을 했고 너무 즐겁게 전체적으로 너무 즐겁게 게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알파고가 네 번째 대국 중 78수, 흔히 신의 한 수가 부릅니다. 혹시 이와는 반대로 아쉽게 패하셨다면 패하셨던 다른 대국에서 패착이 됐던 기억이 남으신 악수가 있으신가요? 그건 너무 많아요. 사람은 결국 뭐 아무리 전문 프로 바둑 기사라고 해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마지막 패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둑이 졌을 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악수, 그런 패착을 누가 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뭐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근데 뭐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을지언정 예, 너무 많아서 이건 뭐 뽑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국 중에 수익기를 하실 때 보통 몇 수까지 내다보시는지. 이거 지금 매번 질문 받는 거거든요. 솔직히. 매번 질문 받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정말 단순한 흔히 말하는 매길 수순이라는 게 있는데 매길 수순이라고 그러면 정말 뭐 무제한으로 보죠. 바둑판에서 있는 뭐 매길 수순하면 또 백수다 그거 못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죠. 근데 우리가 한 수업도 내다보기 어렵다 이럴 때는 뭐냐면 파생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생된 A에서 파생된 게 또 B, C, D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무제한의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한 수업도 못 내다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걸 결국 감각 여태껏 해왔던 뭐 그런 것들 경험이나 감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평균적으로 했을 때 세 수를 내다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위 랭커나 1인자 쪽에 가면은 4수까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좀 긴데요. 알파고와 대결 후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공부해온 분야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름 모를 무엇에게 크게 한 대 맞은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충격이 크셨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행보에 막막한 느낌도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의식의 흐름을 도우시는지 만약 알파고와의 대국 직후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 좋았을지 생각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다면 직후로 돌아간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작전을 짜고 이랬겠죠. 뭐 그거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고에 정말 맞는 작전을 짜는 게 정수가 아닌 정말 알파고에 딱 맞춤 작전을 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충격, 뭐 앞으로 행보에 대한 막막한 느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건 정말 컸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너무 컸는데 좀 그 당시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그런 충격이었죠. 제가 1국 말고 2국 졌을 때 그 충격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저는 그 자체가 좀 과하지 않았나. 그 충격이라는 걸 그렇게까지 받았어야 되는 건가.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받았어야 됐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좀 그럼 은퇴하신 거랑 그 알파고한테 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도 진 것도 진 거지만 사국에서 제가 했던 행동이나 또 결과론적으로 인공지능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면서 공부하는 건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다시 1인자로 가고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누가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인간에서는 뭐 최고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인공지능이 있고 인공지능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은퇴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무슨 의미신가? AI를 바둑으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AI가 바둑을 중독할 이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겨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이겨야 할 이유도 없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이제 필요 없어요.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좀 이겨야 할 이유는 없는데 요거는 제가 하나 충격을 받았던 거는 AI 상황에서 바둑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컴퓨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잖아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는데 배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것도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요 없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런 부분이 AI가 바둑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바둑은 하나의 예술이라서 알파고 당시 충격을 받으셨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둑을 새로 입문하시거나 방송을 챙겨보는 사람들은 실시간 승률 그래프가 변하는 걸 보며 이해가 쉬워져서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둑 AI가 바둑의 재미를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AI가 생겨서 재미가 덜하신지 등이 궁금합니다. AI가 있음에도 바둑 기사만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이 참 그래요. 저는 도대체 뭘 추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늘 하게 됐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프로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프로 입장에서 사실 바둑이 예술이고 뭐고 사실 아마추어 입장에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즐기심이 있어도요 전혀 오히려 정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오히려 더 재밌게 즐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바둑을 배울 때 어느 정도 학습적인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둑은 그대로 있고요. 프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지 아마추어적인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오히려 또 재밌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술의 발전이 두려우신가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미 저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이세돌 연사님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세대에서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게임을 만드는 것이 또한 AI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AI에 큰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되는데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 정도. 예,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강인공지능이 나오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제 그게 되겠지만 그 강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연 인공지능이 바둑이 같은 그런 고난이도의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한 그런 규칙을 가지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만들 수 있는데 바둑처럼 그렇게 고난이도의 게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AI니까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 것 같습니까? 이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알맞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인간을 모르는데 인간이 뭔가 즐기고 그런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고난이도의 게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불가능해요. 사실은. 바둑뿐만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만든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AI가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지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체스도 잘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냥 둘 줄 아는데 그렇게 크게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체스를 잘 두시는 분은 바둑을 못 둬요. 바둑을 잘 못 둔다기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냥 처음에 바둑을 배운다고 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체스를 공부하면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 자체가 훨씬 경우의 수도 많고 추상 전략 게임이라는 게 아무래도 전략 게임보다는 위에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위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임은 쉽게 배울 수 있죠.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임은 쉽게 배울 수가 없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체스를 배우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프로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빠 이세돌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딸 바보죠 뭐. 제가 딸 하나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 딸이 지금 고3이에요. 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둑 기사를 꿈꾸었다가 포기하고 이공계의 길로 들어온 학생입니다. 바둑을 배우며 얻었던 끈기, 수학적 사고력, 계가하는 계산력 등 다양한 면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범님께서는 바둑에서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 일단 엉덩이를 붙이는 거죠. 정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어렵고 정말 좀 진짜 어려운 이걸 우리가 앉아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유일한 그런 추상 전략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 사고를 한다는 점이 있어서 저는 뭐 어느 대학을 가고 뭐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학이나 어떤 분야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추상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바둑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여기 바둑을 하다가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뭐 알파고 초창기 때는 뭐 천재 뭐 이런 느낌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바둑을 다룰 뿐이지 다른 분야의 천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추상적 사고든 어떤 것든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바둑을 아무리 잘해도 이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나한테 막 4장 빠질 정도 되면 동일한 겁니다.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딱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두고 뭔가 접목시켜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거는 어머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육아할 때 몇 살부터 바둑을 가르치면 좋을까요? 평범한 아이라면 전제하에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너무 이제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45살에 배웠고요. 45살에 배웠고 이게 요즘은 좀 어려워요. 45살 가르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보통 빨리 배우는 아이들이 한 16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6, 7살, 만으로 한 6, 7살에 바둑을 배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약간 좀 지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왜냐면 이 모바일 게임 뭐 이런 디지털 쪽으로 많이 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체스나 장기도 못 들 것 같죠? 아이들 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묘해요. 체스 장기도 처음에는 어려워하죠. 왜냐면 이게 디지털 인허브에 있지만 그렇게 만약 일주일을 배웠다 그럼 바로 적응합니다. 근데 바둑은 안 돼요. 저는 5살에 배웠고 실제로 그 당시에 5살에 배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5살이요? 쉽지 않고요. 6살에 배우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배워서 실력이 느는 속도와 지금의 아이들이 느는 속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추상 전략이라는 거가 일반 전략 게임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둑계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가치관이나 모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섰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과 이겨내기까지의 과정과 마음가짐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토 자체가 좀 잘난 맛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최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의 일부인데요. 좀 그런 걸로 굉장히 좀 계속 해왔던 것 같고 지금 저는 이제 뭐 위기라고 할 건 없고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어요. 저는 프로 입문한 다음에서 최저점을 좀 물론 이것도 추상적이지만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선을 좀 정해놓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좀 나태해져가지고 좀 이 밑으로 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았고 슬럼프가 왔는데 결국 그거예요. 제가 최고다.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바둑에 좀 국한된 것 같은데 결국은 바둑 이제 업으로 사는 사람은 한중일, 보통 한중일만 따지기 때문에 한중일에 사는 꽤 많죠. 프로 바둑 회사가 꽤 많은데
사실 상위 랭커 최고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명 안 됩니다. 한 요 정도에서 진짜 많이 쳐져가지고 양손 쓰면 끝이에요. 신경 쓰는 사람이 그 정도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슬럼프가 와도 결국 5명만 보고 밑에 쪽은 그 당시 슬럼프가 왔을 때는 뭐 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이겨낼 걸 알아요. 제가 알아요. 지금 내가 슬럼프고 뭐 안 좋더라도 이 5명은 지금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쪽은 제가 이겨낼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굉장히 운이 좋았죠. 뭐 굉장히 대학 전국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밑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냥 밟을 때 당연히 밟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밟아 있다. 결국 이 기본적으로 밟아 있으면은 결국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바둑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게 좀 이상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시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가는 꿀팁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비슷한데요.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막 꾸미고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서 좀 멋있게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그렇다고 또 바둑에 있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또 거의 대부분 이제 바둑 쪽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그런 스타일이나 성향 때문에 좀 깜매들 제가 최고인데 뭐 남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바둑이 아닌 다른 어떤 상황이 됐다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다른 분야의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둑의 최고였기 때문에 바둑에서 뭔가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긴장감, 떨림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긴장감, 떨림 정말 그렇죠. 굉장히 이제 바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2000년도 처음으로 이제 그 존경하는 이창호 사원님과 결승전을 처음으로 이제 두게 돼서 2000년도 말 2001년도 초 이렇게 대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떨림이라는 거 정말 진짜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그리고 결국 제가 어떻게 됐냐면 2연승을 3연패로 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연승을 하고 세 번째 대국을 하는데 정말 긴장되고 바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막 웃음이 아른아른거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제대로 바둑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사실 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다르거든요. 이미 첫 번째 이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때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는 딱 한 번이죠. 그건 정말 영원히 기억에 남지만 딱 한 번으로 끝인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 한 번이면 되는데 처음에 이것은 누구나도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건 그냥 경험 쌓는 것이. 두 번째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를 한 번에 그냥 내가 너무 처음이라 떨리고 말아서 그냥 우습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당시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맞았구나. 뭔가 눈앞에 마른거리고 헛것이 보이고 막 저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었는데 직접 경험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으로 삼았고 선배님들도 이건 한 번이면 족하다. 이건 절대 기억하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선배님들이 다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건 무조건 한 번으로 그쳐야 된다. 두 번이 되면 안 된다. 세 번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했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대답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씀하신 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시돌 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하이 레벨에 계신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은 요즘 행복하신지요라고. 참 행복이라는 게 참 정말 이것도 추상적인 거죠. 참 이게 행복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아는 것 같아요. 그때는 행복한지를 몰라요. 제가 뭐 가령 3년 전을 생각하면 좋았지, 뭐 5년 전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행복하냐라는 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만약에 3년 후에 24년도에 행복하셨어요 그러면 행복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년 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지요? 10년이 아니라 그냥 좀 전체적으로 좀 목표가 있다면 뭘 꼭 이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고보다는 좀 사회에 정말 좀 보탬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조금 저 사람이 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목표를 잡고 이뤄내고 싶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 거의 마지막에 거의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제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저가 만약에 20대와 지금 20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저 10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좀 정말 막막한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둑을 둬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희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자기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정말 막막하던 것들이 결국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무엇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참 사회가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려도 정말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말 좋은 것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범님 지금 5시 지금 한 몇 시인가요? 22분. 22분이요? 예. 우리 조금 더 질문을 직접 해주시면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먼저 이쪽. 아무나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선택을 좀 해주시면 네, 아무나 해주세요. 아무나. 여기 나왔던 질문 말고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이 알파고와 이세돌 사모님의 대결을 본 게 대학교 입학하기 1년 전이었고, 그 대결을 보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인공지능 너란 녀석 알고 싶다라는 글을 써서 유니스트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석사 과정을 몇 년 안에 마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질문은 아니고 이제 아까 보드게임을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어떤 거죠? 16년이죠. 그때는 이제 AI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게 되게 프로로서 부끄럽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니 또 공부를 제가 좀 찾아보고 좀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텍스트를 AI가 생성하고 음악을 생성하고 그림을 생성하고 결국 저는 보드게임도 또 생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아직은 보드게임을 AI가 생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둑처럼 이 고난이도의 게임을 기본적인 이제 그런 게임들은 이미 아마 만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고난이도의 게임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목격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결국은 이게 지금 공부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야 돼요. 예, 특별 학생으로 저희가 초빙을 하셨고. 감사합니다. 사실 예. 예. 다음 사람이 앞쪽에 서서 질문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둑을 예술로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예술로서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예술집 불렀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둘이 만들어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제 가장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행동, 자신이 했던 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추상 전략이 추구하는 바둑이 추구하는 인정, 존중, 배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느꼈다기보다는 원래 출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딱 하나 꼽기는 좀 어렵겠네요. 근데 그냥 기본 바탕이 이렇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울산 시민분들 중에 한 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학생들 말고 계신가요? 학생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둑에 인공지능이 두는 수가 아예 완벽한 수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질문하고 좋은 싶습니다. 질문이에요. 사실 제가 알파고를 만들었던 데미스와 서비스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근데 데미스와 서비스 그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는 정말 바둑의 그런 신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이건 지금은 승률이 높은 데를 둬요. 그게 이제 정수는 아니겠죠. 최선의 수가 아닐 수 있죠. 이기는데 목적을 두는 거지 최선의 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두는 것이 친애하는 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바둑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여기 앞에 여기. 질문이 너무 많으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 있는 모두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많이들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원생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저 꼬마 친구는 또 어떤 걸 공부하게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모님께서는 많은 선택을 한 수 한 수에 두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선택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최선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루틴을 통해서 최종 선택에 도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 이거는 1대1 게임이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죠. 제 감각을 믿고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스타일이나 이런 성향을 보고 그쪽을 힘들게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 두 가지였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의 감각을 믿고
저의 자신을 믿고 갔습니다. 제가 해왔던 걸 믿는 거죠. 그 당시의 감각을 믿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믿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상대방을 좀 괴롭게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바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게 있는데 좀 이런 측면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가령 뭐 선택을 할 때 이게 뭐 어떤 게 유망해 보인다. 근데 그건 자기 혼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종합을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근데 기본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믿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기초인데 어찌됐든 좀 다른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가볍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또 너무 이게 닫혀 있으면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기본은 중심은 잡되 또 들을 건 듣고 요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뭐 아직 우리 한 지금 30분이거든요. 네, 뭐 그냥 뭐 어떤 갈 때까지 가봅시다. 여기 하실래요? 여기 앞에. 일단 저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고 이공계의 꿈을 키워온 사람인데 엄청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유일하게 승리하신 4국에서 소위 말하는 신의 한숨을 두고 나서 알파고의 승률이 엄청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또 이걸 보고 그 딥마인드 측에서 뭐 알파고 그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일부러 줘줬다 이러한 말이 대한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아는 게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버그가 일어났느냐라는 측면은 아까 제가 알파고 그 처음에 놀랬던 게 배제한다는 거였잖아요. 모든 수를 하지 않고 좀 생각하지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다 배제를 하는 것이 이제 였는데 그 배제한 수를 내가 둔 거예요. 알파고가 예상하지 못한 배제해버렸던 수를 제가 준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버그가 일어난 거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가 타이머예요. 타임. 저는 뭐 1분 생각할 때도 있고 10분 생각할 때도 있고 정말 루타임으로 생각 안 하고 바로 들 때도 있죠. 근데 그 알파고는 정해져 있었어요. 50초, 뭐 1분 내외에 둬야 돼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빨리 둘 때도 있고 좀 더 생각하고 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안 돼서 그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배제한 수를 뒀잖아요. 알파고가 이건 안 둘 거야 하는 수를 제가 두니까 이게 뭐야?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야. 만약에 이게 3분, 5분이었으면 충분히 둘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계산이 안 끝났는데 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강제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것을 그쪽에서 딥마인드 측에서 인공지능의 공포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여기 바로 뒤에. 예. 일단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되게 바둑이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가 아니라 둘이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일종의 이제 의미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인간의 의미를 부여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인데 사실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기능이죠. 그 승패라든지 뭔가를 더 잘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기능인데 사실 기능의 의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의미만 남아있는 대상들은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인간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인간보다 더 높이 뛸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인간보다 더 정확히 쏠 수 있는 로봇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올림픽을 치르죠. 그러고서 그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요. 사실
2016년에 대국 이후에 바둑계가 저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으면 곧 바둑이라는 스포츠가 사람들에게서 좀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요새도 이제 그 신진서 구단이라든지 상하이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들려오는데, 그래서 하지만 그 아직 지금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공부할 때 AI 기보를 많이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둑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AI가 얼마 대체를 하게 될 건지, 혹은 이제 좀 AI가 얼마 대체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려운데요. 자, 이게 물리적인 것과 바둑처럼 물리적인 부분은 아니죠, 바둑이라는 거는. 근데 좀 다르죠. 자, 우리 뭐 자동차랑 우리 달리기에서 졌다고 해서 누가 뭐라 안 그러죠.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고 배우진 않아요. 자동차가 달리는 걸 우리는 어떻게 따라해가지고 저렇게 달리면 되나? 누가 이렇게 달립니까? 자동차 전에 뭐 말이나 뭐 다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 우리가 따라하진 않아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일부 뭐 좀 그런 것들 할 수는 있어도 그러진 않죠. 근데 바둑은 걸 보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보고 배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둑은 보고 배우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바둑이 이제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은 바둑을 결국 가르치는 건 인간이거든요. 아직 아이들이나 이런 아마추어분들을 좀 지도하는 거는 인간인데 그마저도 사실은 이것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했을 때는 그마저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지금 바둑의 인공지능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쪽이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중국 내에서 지도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조금 개발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버리면 정말로 이 바둑이라는 게 좀 완전히 본질 자체가 너무 희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만약에 알파고나 어쨌든 그런 대국을 통해서 그냥 끝났으면 그 경기로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그냥 사실상 무료로 그냥 오픈소스로 풀려버렸거든요. 좀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냥 인공지능이었고 뭐 그랬고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풀리면서 과연 프로 바둑,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아니라 정말 프로 바둑 기사로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질문을 이런 질문 나올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우리 메시냐 호날두냐 항상 얘기하는데 바둑계에서 고트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저는 뭐 근래에는 당연히 이창호 사원님이 맞으실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간다면 오차원 선생님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지 몰라요. 2000년 됐고 어디서 시간대도 뭐 정확하지 않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바둑을 발전시킨 것은 일본입니다. 현대 바둑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건 일본이에요. 일본 내에 정말 몇백 년 긴 시간 동안 발전시킨 모든 그런 분들은 다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둑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트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근래에는 이창호 사님이고 또 그 전으로 들어가면 오창원 선생님이시지만 또 그 이후 넘어가 또 있어서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음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앵 뒤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 이세돌 구단님하고 사범님하고 비슷한 감정으로 2016년에 이벤트를 즐거운 시청자의 마음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봤던 거를 수업 시간에 언급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강연 내용만 들으면은 알파고의 강력함을 굉장히 초반에 깨달으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일국 때. 그러면은 그 우변 102수 갈라친 때 왜 그렇게 놀라셨는지 저는 사실 그 수를 보고 저는 이제 아마 4단 기력인데 또 그 수를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졌다라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거든요, 방에서. 그때 저는 정말 그 충격을 평생 아마 못 잊을 건데 그때 그리고 나서 중계 화면을 뒤늦게 봤는데 이세돌 구단님도 표정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심경, 그때 왜 그러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애매한데 정말 뭐 압도적으로 밀리다가 일부는 좀 회복은 했어요. 그래도 많이 나쁘지만 일부는 회복을 한 상황이었고 그 수가 아마 결정타예요. 그대로 이제 그게 끝났는데 이게 그냥 무덤덤하게 바둑을 칠 때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꼭 알파고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리액션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냥 반사적인 그런 리액션일 수도 있고 절반은 그냥 정말 반사적인 그런 리액션이고요. 절반은 의도된 아마 리액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까 꾸미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안 좋게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좀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는 느낌이 그냥 인간과의 바둑에서도 그래 뭔가 이렇게 놀래면서 좀 보통 그 모든 엔딩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뭐 허무하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놀라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둑이 좋거나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불을 당해서 진다면 그건 놀랄만하죠. 진짜로 놀랄만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많이 나쁜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뭐 그게 결정타인데 그것 때문에 막 이러진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이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같이 사진 찍을게요. 그래서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오신 분들 같이 한번 사진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진은 이거 학교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 다 괜찮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